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1월 22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 살펴보겠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전주교구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개최합니다. 앞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인권주의에 즈음한 담화를 통해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을 비판했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 전주교구 대표인 송연홍 신부님 만나보겠습니다. 국방개혁 307,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재가한 날짜 3월 7일을 따서 명명된 방안입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 1년에 맞춰 공개되면서 북한에 대한 응징 방안이 주목을 받았고 이후 군 장성 자리 축소 문제로 논란을 빚다가 결국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이버 전력 강화, 이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됐고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활동의 토대가 됐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으로부터 이 문제에 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40일만 지나면 동네 이름에서 도로 이름으로 주소 체계가 바뀝니다. 국민 10명 중 67명은 이런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정부에 걸쳐 17년 동안 추진을 해온 일이라는데 이제는 정말 시행을 해야 하는 걸까요? 당국대 사회과학대학의 조명래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에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트윗글이 120만 건이 넘는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한마디로 멘붕에 빠진 새누리당의 좌충우돌 반응들을 모았습니다. 시사애너그램 공갈이 오늘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와 관련해 최고 책임자를 가려냅니다. 불통부인의 사주로 봐야 한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컫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국민TV가 이번엔 대구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방송 됐나 됐다 국민TV 아이가가 이번 주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합니다. 가수 손병유의 미니 콘서트, 최동석 이사의 왜 협동조합인가 특강, EJ 이작가와 문희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공개방송으로 꾸미는 이번 한마당에 대구 경북조합원과 시민 모두를 초대합니다. 11월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 수성구 황금동 143번지 1호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참언론 국민TV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함께 만들어 보시죠.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네, 경향신문 4면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8시 40분쯤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공소사실에 트위터상 선거 개입글 121만여 건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아니 8시 40분? 일과 시간이 끝났는데 일과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 무척 드문 일입니다. 수사팀은 법무부, 검찰 수뇌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락하지 않으면 집단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끝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관철시킨 겁니다. 법무부, 검찰 수뇌부가 이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또 다른 정황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구체적인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사팀이 원세훈 전 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대검에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도 안 하고 집어대로 했다. 이걸 갖고 시비를 걸어서 이번엔 제대로 한 모양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자, 근데 그 시점이 지난 15일입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날이 20일이고 대검에 보고한 날이 15일이니 무려 5일 동안 이거를 보고를 받고도 미적대고 아무 지침도 안 내려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자, 새롭게 확인된 트위터 글 121만여 건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참고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각적인 검토 결과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했는데, 그래서 이제 받아든 검찰 수뇌부가 법무부로 이걸 전달했겠죠. 자, 대검을 통해 보고서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자료, 보고 내용의 보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사팀에 요구했습니다. 내용이 부실하니 좀 더 보완하라. 이것도 일종의 수사방해라고 봐야 옳지 않겠습니까? 수사방해죠. 수사방해죠. 20일이 마지막 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법원입니다. 법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려거든 11월 20일까지 해달라 이렇게 검찰에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20일 저녁 시간대까지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검찰 수뇌부가 또 법무부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19일부터 수사팀은 속이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라고 계속 지휘부를 압박을 했는데, 지휘부는 트위터 글 121만여 건을 검수해서 선거와의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글을 추려내자 어느 세월에 추려낸 글은 법원에 참고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글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서 원세훈 전 원장 등의 혐의에 추가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시간을 최대한 벌어보자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수사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121만여 건 완벽하게 분석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다 해놓은 분석인데 뭘 또 다시 분석하자는 겁니까? 20일이 마지노선인데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이거 계속 시간을 두고 분석해 보자고요?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에게 압박을 했는데 말이죠. 자, 그러다가 결국 20일 저녁이 되도록 이게 아무 감감무소식이 나오니까 결국 수사팀에서 집단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김주현 검찰국장을 통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분이 검찰 수뇌부죠. 검찰 수뇌부 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분이죠. 네. 공안검사 출신. 그렇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후배 검사들한테.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예. 이분은 뭐 했습니까, 그동안? 네. 대행이라서. 직무대행 하면서 뭐 그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요? 수사검사들이 이런 당신들 같은 이런 상급자들하고 상대해서 밝혀낸 그런 수사 증거들도 공소장에다 집어넣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만들어 놓고 본인은 50일 동안 직무대행을 하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 저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 양반은 뭡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의 수사 외풍을 막아주는 그 자리인데 외풍을 막아주기는커녕 본인도 부채질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겨레 일면 머리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가 말한 내용입니다. 선거 전술적으로 잘 기획된 2만 6천 종의 사이버 삐라를 수십 또는 수백 장씩 복사해서 모두 121만 장으로 만든 다음 여론 형성의 장인 트위터 공간에 뿌린 것이다. 이 사이버 삐라는 일반 삐라와는 달리 그것을 받은 한 사람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은 사람들의 팔로워 계정으로 수없이 확산된다. 사이버 삐라 121만 장을 뿌린 것인데 이 삐라는 통상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확산, 재확산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삐라보다도 죄질이 더 나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선거 당시 SNS에 대량으로 배포된 글의 의미와 영향력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특히 121만 건, 그러니까 121만 228건입니다. 이 가운데 86.1%인 104만 2,116건의 트위터 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작품이거나 제3자의 글을 퍼온 2만 6,550건의 원글을 자동 복사, 전파 프로그램으로 리트윗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리트윗한 게 아니라 어떤 그 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로 계속 리트윗 또 리트윗한다는 거죠. 국정원 직원들은 1회당 20에서 30개의 계정을 설정해서 원글이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동시에 리트윗되도록 했습니다. 모태가 된 26,550건의 원글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의 공소장을 1차 변경할 때 추가한 트위터 글 55,689건 가운데서 일부입니다. 검찰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을 더욱 짙게 만들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하영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을 오도하려 했던 자들, 그 자들의 그 어떤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그런 증거라 하겠습니다. 자, 유승찬 소셜미디어 컨설턴트 이런 말을 했네요. 이 정도 규모로 이루어진 거라면은 단지 문서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넓게 전파시킬지 조직적으로 연구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의 작품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삐라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 영어 비일의 일본식 발음이 변형된 거다. 이런 설도 있고 예. 일본어 뭐 히라에서 유래했다. 뭐 이런 설도 있네요. 예. 삐라 저 참 어렸을 때 참 많이 이거 주워 가면은 책받침 줬었어요. 파출소에서 뭐 줬죠. 빵도 주고. 학교에서도 줬었습니다. 인천 부평에서는 빵을 줬군요. 저희는 책받침이었습니다. 아주 조촐한 선물이었는데. 책 한 권 주우면 약간 이게 소책자 예. 그거 주우면 대박이었죠. 저희 중학교 때는 예. 그 풍선 예. 삐라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학교 뒷마당에 추락한 예.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예. 자라면서 예. 삐라는 그냥 북한이 우리한테 뿌리는 걸로 그렇게 예. 알고 있었는데 뭐 우리 그 민간 단체에서조차 예. 뭐 대북
그 전단지를 살포한다고 하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럼 거기다 돈도 넣어가지고 보낸다죠. 달러를. 국민일보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기사네요. 국정원 요원을 다룬 드라마 아이리스, 또 영화 7급 공무원. 이게 인기를 끌면서 대학에서 취업 설명회까지 열리곤 했던 국정원 취업 열기 지금은 어떨까?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학원이 개최한 국정원 합격 설명회에서 자신을 국정원 출신이라고 소개한 어떤 강사는 한때 10,000명에 달하던 국정원 지원자가 지난 8월 시험에서는 5,000명까지 줄었다.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응시자 규모도 대외비라면서 확인을 거부했는데 그 학원 측은 경쟁이 그만큼 줄었으니 적극 지원하라. 또 요즘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군요. 자, 이런 현상은 대학가에서도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모 대학 4학년 이모 씨 같은 경우 매년 11월쯤이면은 도서관 게시판에 국정원 준비 스터디 모집 쪽지가 여러 개 붙었는데 댓글 사태 이후로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학가에서 시국 선언을 하고 비판 대자보가 붙는 마당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2011년부터 연세대에서 국정원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도 지난해보다 스터디 지원자가 20%쯤 줄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터디 할 필요 있어요? 댓글 열심히 달아보면 되는데. 댓글만 잘 달면. 또 국정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포기했다는 김모 씨 같은 경우 괜히 어렵게 합격해놓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고 집에서 걱정해서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네. 취업 사이트에서도 찬밥 심세라고 하는데 국정원 7급 채용 공고에 달린 38개 댓글을 보니까 말이죠. 요즘 국정원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많나요?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가 나오나요? 같은 댓글이 많았던 지난해보다도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투입돼야겠네요. 자랑스러운 우리 국정원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요. 취업하고 싶어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렇게 국정원의 지원자가 뚝 떨어진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국민TV, TV개국 제작단 모집에 인재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싶을 정도인데 노정면 단장께서 다 책임을 지겠죠. 저희는 모릅니다. 네, 12월 2일 오전 9시까지 예. 저희 국민TV 조합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꿈꾸는 협동조합 오늘 나오셔서 취업에 관한 구체적인 또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몇 시죠? 오늘 10시 한 30분, 40분 그때죠. 예. 네. 그때 저희 국민TV 라디오를 들으시면은 우리 노정면 단장이 어떤 인재를 지금 필요로 하는지를 소상히 설명할 것입니다. 중앙일보 가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잡혀 있습니다만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전주교구 인사들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대선이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 선거였음이 명확해졌고 총체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사퇴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 오후에 군산시 수성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지난 7월 5일 부산교구를 시작으로 해서 15개 교구가 모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면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국미사를 해왔습니다. 이런 천주교 내에 이 지난 대선에 대한 문제의식 이것이 확산되면서 이런 불편한 정서 때문인지 대통령이 천주교 인사는 또 요즘 만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중앙일보는 이거 어떻게 보도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옴표도 아니고요. 대선 불복 마지노선 넘은 사제들. 민주당에서도 우려와 경악 목소리. 민주당에서 누가 이런 소리를 하나 봤더니 말이죠. 황주홍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식과 동떨어진 시국인식의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민주 세력에 죄를 뿌리고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마저 대선 불복은 아니다라고 수차례 밝힌 상황에서 이런 돌출 행동은 야권의 역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뒤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왜 탄핵했습니까? 뭐 이런 거죠. 합법적 범위 안에서 열린우리당을 돕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정치 중립의 의무를 훼손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대통령 물러나야 한다. 하면서 탄핵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안과 국정원, 군 이런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사실상 총동원돼서 선거 부정을 획책한 이 사안이 같을 수 있을까요? 같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또 같은 것이 최근에 지난 대선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불법적인 요소가 강하다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중앙일보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문제점은요. 예. 이 황주홍 의원의 이제 발언을 따서 예. 이게 제목에다 민주당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물론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황주홍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니까 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예. 뭐 일반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그러나 어떤 정당, 공당, 제1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려면 예. 최소한 어떤 흐름, 예. 움직임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달랑 한 명 인터뷰 따가지고 이분이 뭐 예를 들면 당직자라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당의 수뇌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예, 그러면 한 사람의 입장도 비중 있게 실을 수 있어요. 예. 자, 하여간 중앙일보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자, 경찰의 국가정보원 선거 정치 개입 사건 축소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상급자였죠. 김용판 씨는요,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니까 국정원 여직원 정치 개입글 쓴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했던 그 보도자료 배포를 내가 시킨 게 아니라 김기용 경찰청장이 시킨 것이다.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왔죠. 자, 그런데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김기용 씨는 법정에 나와서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너무 늦은 시각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당시에 밤늦게 발표하면 너무 늦으니 발표 시기를 검토하자라는 식의 대화를 나눈 기억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 지금 배포하려 하니 허락해달라는 김용판의 요청에 대해서 자신은 뭐 아무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다. 김용판이 자기 마음대로 배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 이 발표로 인해서 그날 밤이 이제 2012년 12월 16일 밤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 12월 16일에 이미 대통령 선거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국조특위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기용 전 청장이 그 보고받은 시점은 배포 전이 맞고요. 예, 보고는 받았는데 네. 자료를 받은 것이 다음 날 오전이죠. 그렇죠. 네. 지금 물론 이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직 몰라요. 예. 뭐 김용판 씨가 서울청장 김용판 씨가 책임을 상부에 떠넘기는 것인지 김기용 청장이 발뺌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이 기사에 드러나 있는 김 전 청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본인은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너무 늦은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급자인 서울청장한테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놓고 자기는 뭐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보기가 답답하네요. 아니 이게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아무래도 여권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뻔히 봤으니 예를 들어서 원칙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애둘러서 이제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법과 원칙대로 하라 그러면은 불법이 아닌 이상 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김용판 주연의 김기용 조연이 아닌가. 조연입니다. 예. 서울경찰청장. 이 사람 경찰청장을 노렸던 거 아닐까요?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기여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서 말이죠. 자,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친박근혜에게 실세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또 어제 수사 내용 사전 유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계속 연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검찰이 제출한 2차 공소장을 보니 국정원 트위터 55,689건 가운데 28,317건을 제외한 성명 미상의 것들은 전부 제외시켰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야당은 민감하고 인화성이 강한 사건의 수사 내용이 여당 실세에게 실시간으로 건네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사실 수사 내용은 그날 오전 10시 반 이후에 풀이됐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아침 9시에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먹이면서 수사 내용을 이렇게 밝힌 것이죠. 네. 아, 이 양반 참.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월간지에 나온 거 종편 보고 알았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조간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조간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참나, 이거. 아는 내용을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는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보니까 이게 여권 실세들한테 따로 배달되는 조간신문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 이런 데서 만든, 뭐 이런, 따로 만든 신문이 있는 건지. 조작신문? 조작신문. 조간신문? 예. 사실 그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국정원 트위터글 56,000여 가운데 2,233건만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말이죠. 이것도 한 끗 차이로 적중했어요. 네. 야, 이거 참 보면서 이 양반의 예지력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뭐 몰래 보고를 받는 건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의구심의 그 어떤 의구심이 풀릴 만한 그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바로 어제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에게 누나라고 부르는 이 윤상현 부대표 어땠을까요? 출판 기념회. 여의도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있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발 디딜 틈이. 입구부터 지하 대강당까지 통로는 출판 기념회를 찾은 사람들의 행렬로 장사진을 이뤘고 도서관 주변 도로는 방문 차량 30에서 40대가 한꺼번에 몰려서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서청원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 부대표 등 여야 의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총 299개 대강당 좌석은 일찌감치 찼고요. 안팎에 섰던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한 1,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와, 1,000명이 모였다면은 그거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꽉 찼다라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사전에 준비한 책이 2,500권입니다. 이 사실을 출판 기념회는 앞으로 그냥 통상 전에는 온 분들한테 공짜로 줬거든요. 근데 모두 정가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나눠주면은 불법, 이렇게, 불법적인 증여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2,500권 다 팔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돈만 내고 돌아온 민주당 수도권 지역의 한 재선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책값만 내는 게 아니죠. 네. 더 내나요? 통상 더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이면 한 5만원, 10만원 내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수준을 내는 것으로 합니다. 예. 동아일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새누리 윤상현, 친박 핵심의 힘, 물음표. 네. 여기 기사에도 나오죠. 정치권의 한 인사는 잘 나가는 의원들의 경우 출판 기념회를 통한 수입이 수억 원에 달한다. 2,500권을 팔아서 현장에서 팔아서 수억 원이 되려면
권당 10만 원씩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책이 아무리 비싸도 무슨 전집을 내겠습니까? 기껏해야 10,000원에서 2만 원 사이일 텐데 2만 원이라고 쳐도 이게 정가면 5천만 원이 딱 맞는데 그런데 수억 원? 얼마가 더 쓸까요? 우리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 궁금해집니다. 자, 김성회 씨 기억하십니까? 핵주먹. 강기정 의원을 눕힌 핵주먹. 김성회 의원이 말이죠. 지역 난방공사 사장에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한겨레가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이면에 실렸습니다. 지금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질타하면서 파티는 끝났다라고 외쳤는데 새로운 파티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지금 김성회 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사실상 내정돼서 기획재정부 추천 절차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분 지난번 10, 30 화성갑 보궐선거 당시에 친박 중진인 서청원 의원 공천에 강력하게 반발했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돌연 태도가 바뀝니다. 반발을 안 해요. 그러더니 나중엔 또 함께 지역을 돌면서 서청원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정치권에서는 김성회 전 의원을 달래기 위해서 공공기관장 자리를 챙겨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지역난방공사 사장 선임 과정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자, 이 자리 월급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기관장 연봉은 상여금을 합쳐서 2억 4천여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어제 제가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현우석 부총리에게 공공기관 임원 때에 원외 당협위원장을 배려해달라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주문하기도 했죠. 예, 오늘 계속해서 관련한 기사가 이어지고 있네요. 예, 당정청의 이 소통은 그야말로 굿입니다. 따뜻합니다. 아주 화기애애하고요. 그래서 난방공사 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에 농담할 때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귀가 뜨이고 있습니다. 이회수 선생 MBC 진짜 사나이에 이제 녹화를 했는데 이를 두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이 사람 왜 출연하냐? 천안함 정부의 결과 발표를 소설이라고 말해온 이 사람, 그렇게 해서 천안함 장병과 유족을 비하한 이회수 씨가 어떻게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죠. 조선일보가 MBC 예능본부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회수 씨가 그런 발언을 한 줄 사전에 알았다면은 섭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이회수 씨의 촬영부는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하지 않기로 한 MBC 책임자의 발언은 조선일보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방송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한국일보의 기자의 눈 칼럼인데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계를 딱 1년여 전으로 돌려보자. 지난해 9월 25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강원도 양구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둘러본 다음 화천군의 이회수 씨 자택을 방문했다. 박근혜 후보는 이회수 씨에게 국민 행복을 모색하는 것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회수 씨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으로부터도 구애를 받고 있어 후보 지지 여부를 표명하지 않았으나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하신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등의 덕담을 건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선거 공보물에 이회수, 박근혜의 용기를 말하다라는 제목에서 이회수 씨의 이 언급을 실어서 선거에 활용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대로라면은 박근혜 후보는 국군 통수권자가 되고자 하면서 천안함 폭침을 조롱한 이에게 선거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국방부의 강연 초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일을 한 셈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사과를 요구할 것인가? 이렇게 송용창 기자의 기자의 눈이 끝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막간 퀴즈입니다.
이회수의 초청 강연 자리에 참석했을 해군 장병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그 방송을 지켜봐야 하는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은 또 얼마나 참담함을 느낄 것인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천안함 사건 정부 발표를 소설에 비유했던 이회수 작가가 해군에서 강연하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회수 작가는 하태경 의원의 병역을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병역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가투사, 2번 입영 통지서 분실로 입대하지 않은 상태, 3번 6개월 방위, 4번 면제.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국민TV 기념품 출시. 국민TV 기념 손목시계, 볼펜, USB 메모리, 스포츠 등산 양말 등 각종 기념품들이 계속 출시됩니다. 판매 금액의 25%는 국민TV에 후원합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 관련된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황준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경제특구와 개발구 공식 발표를 했군요. 최고인민회의 정치명령에서 외자 유치와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신의주 경제특구하고 13개의 개발구를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신의주 경제특구는 북한이 2002년에 추진하면서 양빈이라는 화교를 행정장관으로 임명했다가 그 중국이 양빈을 잡아가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의주가 이번에 다시 특구로 지정되면서 북한 경제의 개방과 개발 이런 것들의 중심지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최고인민회의 정령은 신의주 특구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역설적으로 외국 기업과 자본에 개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3개 개발구는 어떤 곳들이죠? 경제개발구, 수출가공구, 또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이런 식으로 뒤에 표현이 각각 다른데요. 동쪽, 북쪽, 서쪽 국경지대하고 휴전선 일대 이런 곳들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신의주 특구라든지 또 낮은 선봉, 개성공단 이런 데하고는 조금 다르게
외자를 유치하기는 하겠지만 외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합영 방식으로 약간 제한된 형태로 키울 걸로 예상됩니다. 관광개발구 이런 이름도 있으니까 지역적인 특성을 많이 고려해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주로 중국 자본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본적으로는 핵 문제가 풀리는 게 성공의 중요한 열쇠고 또 경제적으로 투자 가치가 이게 얼마나 있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의주, 함경도, 남포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투자 가치가 과연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했군요. 예,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 관계자들하고 만난 내용을 종합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했는데요. 기존의 입장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글린 데이비스는 북한이 아직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계속 핵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만났는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압력을 행사해 나가는 것에 동의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육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대화로 돌아가려면 북한은 반드시 핵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활용한 두 가지 핵시설을 모두 제거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했지만 결실이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지난달에 미국에 갔었고 또 이달 초에는 북한에 갔다 오면서 중재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6일에 한미일 3국 간 협의 때 이미 강경 방침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번에 미중이 다시 만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뭔가 돌파구를 만들까 했었는데 역시나 특별히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수전 라이스 안보보좌관도 워싱턴의 한 강연에서 거의 같은 말을 했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 핵 협상에서도 나타나듯이 미국 내외에 있는 강경 목소리를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에 대해서 북한이 보내달라 이런 촉구를 했어요? 어제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넘기라고 하면서 남측을 비난했습니다. 탈북자 13명하고 또 이 사람들을 안내하던 조선족 2명이 동남아 국가를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계획을 짰다가 윈난성의 쿤밍 중국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조평통 대변인은 남측이 자기네 주민들을 유인하고 납치하려는 계획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송환을 촉구하는 대상은 유관국이라고만 하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중국인데요. 중국이 한국을 의식해서 이 사람들을 북한에 안 보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끌다가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어제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을 비난하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성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예. 한일 간에 나눈 외교적 대화가 전해졌어요. 어제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안보 관련 고위 인사가 우리 쪽에다가 표명했던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그 일본 인사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서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운용될 수 없고 이거는 상대국 동의 없이 군을 운용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달 초에 서울에 왔던 일본 방위차관이 했던 말 같은데요. 조태영 대변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 한반도 안보 그리고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국제법적으로도 너무나 자명한 원칙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의 설명으로 들려요? 뉘앙스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기본 원칙일 텐데요. 이 정도 합의로 될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일반론을 얘기한 건데요.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일본 군대가 미일 동맹이라는 걸 명분으로 해서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 이런 것 같이 한국과 또 한미일 간에 아주 특수하고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없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만 얘기하는 것은 크게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뜻을 얼마나 수용하느냐,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문제인데요. 미국의 압력에 밀려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그런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상대국의 동의라는 것은 상대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장치를 국내적으로 마련하고 또 일본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온실가스 배출에 에너지 기업들이 큰 책임이 있다는 연구 결과 소개해 주시죠. 산업화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90개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내뿜은 온실가스가 세계 배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기후책임연구소 소속의 연구원이 1751년부터 2010년까지 약 260년 동안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해 보니까 쉐브론 텍사코, 엑손, BP 이런 민간 기업들 그리고 구소련과 중국의 국유기업 그렇게 해서 총 60곳이 온실가스의 63%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극소수의 부자들한테 부가 집중되듯이 이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 있는 기업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로 해서 90개니까 아주 극소수였던 겁니다. 특히 미국 하버드대 과학사 교수인 오레스키스라는 사람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일부 에너지 기업들이 기후변화가 온실가스 때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단체에다가 자금을 많이 지원해왔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에너지 기업들이 환경뿐만 아니라 여론까지 오염시켜온, 그러니까 왜곡하고 조작해온 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유엔 결의안이 추진되는 것을 미국이 가로막았어요? 전 세계 시민들의 통신과 인터넷 활동을 감시해왔던 미국 정보기관의 행태를 제한하려고 하는 유엔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미국이 물밑 외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대표들이 자국의 감시막을 유엔이 제약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과 브라질 이 두 나라가 주도하는 결의안인데 미국은 초안에서 외국에서의 감시 행위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문구를 온라인에 과도하게 침입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수준으로 조금 완화하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 테러 조직을 추적하는 일이 어려워질 거다 이런 명분을 대고 있는데 테러 대응이라든지 또 안전보장 이런 것들이 여러 곳에서 미국의 정가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브라질 미국 NSA로부터 정상까지 도감청을 당한 나라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20만) 트윗 추가 발견 파문. 새누리당은 현재 멘붕 상태. 대응 논리도 제각각. 우선 아직 진상 규명이 안 됐으니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유해로 대변인. 본 사안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아직 어떤 결론도 내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를 부정선거라고 단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대선 불복.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호소력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일까? 북한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억취까지 추가. 최경환 원내대표, 심재철 최고위원, 홍문종 사무총장. 나아가 북한은 범야권 연석회의, 즉 신야합연대 출범에도 크게 고무돼 모든 선전 매체들을 총동원해서 대선 불복 투쟁 선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국내 정치에 이렇듯 개입하면서 남남 갈등 확산의 혈안인데 야권은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를 무력화시키는데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대선 불법 개입이라는 색안경을 통해서만 바라보는 외눈박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지금 우리 국회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정당한 대북 심리 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멘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단서는 바로 이것.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어제 같은 날 같은 당에서 나온 두 개의 논평. 우선 권성동 법사위 간사.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정보기관의 심리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실 과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으며 과연 제대로 된 수사 결과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는 권성동 간사.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매우 잘하고 있다는 윤성현 원내 수석부대표.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누군가 외압이 있습니까? 간섭이 있습니까? 또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이나 또 중립성을 침해당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결국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은 이 공정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당파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노정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49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선거와 관련한 트위터글 122만 건을 확보하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수사팀의 보고에 대해 법무부가 수락을 미룬 것으로 나타나 의도적인 수사방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 축소 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축소 수사 의혹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는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을 국정원에 신고하고 모임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넘긴 제보자 이모 씨가 어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7차 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이 정부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해 16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던 중 하열이 심해지는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질 논란에 휩싸인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이번 주 내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문 후보자의 KDI 법인카드 사용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군 당국이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를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했음을 기정사실화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싸고 미완성이라 검증도 안 된 기종을 수의 계약으로 들여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사제단이 모이는 내년 1월 총회 전국의 입장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루과이를 끝으로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 32개국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조 추첨은 다음 달 7일 새벽 브라질에서 열립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0.2도, 철원은 영하 6.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오늘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0도, 전주 12도, 부산 14도 등 대부분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아나운서 김희주였습니다. 국민TV가 이번엔 대구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방송 됐나 됐다 국민TV 아이가가 이번 주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합니다. 가수 손병유의 미니 콘서트, 최동석 이사의 왜 협동조합인가 특강, EJ 이작가와 문희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공개방송으로 꾸미는 이번 한마당에 대구 경북조합원과 시민 모두를 초대합니다. 11월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 수성구 황금동 143번지 1호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참언론 국민TV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함께 만들어보시죠.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설마 우리 군이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심리전이라는 미명하에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여론 호도 활동을 했을까? 설마 우리 군이 적이 아닌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정부의 비판적인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활동을 했을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적절한 답으로 보입니다. 2011년 3월 7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제가한 날짜를 따서 이름 붙여진 국방개혁 307. 거기 주요 내용으로 담긴 사이버 전력 양성이 결국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활동으로 이어졌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자, 이 국방개혁 307은 그 천안함 침몰 사건 1년을 맞아서 발표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그 때문에 뭐 북한 응징 부분을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네. 그 국방개혁 307을 그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을 이렇게 만들어낸 일종의 기획안으로 보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 국방개혁 307 계획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천안함 사건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방위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이버 사령부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 외에도 군의 상부 지휘 구조를 개편하겠다. 또 서북도서 방어사령부를 새롭게 만들겠다 하는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군 상부지휘 구조 개편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국방부가 그것을 위한 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네. 서북도서 방어사령부는 이미 창설이 됐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버전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사이버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이버 사령부의 요원을 확대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국방부는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2년까지 사이버 사령부 요원 100여 명을 증편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발표를 하거든요. 네. 바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이버 사령부가 조직이 확대되고 또 그 확대된 조직이 결국 사이버 심리전단 확대로 이어져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증원된 인력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심리전단, 그 530단에 배속이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그 해는 총선이 있었고 4월 달에 또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7월, 8월 중에 군무원이 집중적으로 채용됩니다. 네. 그래서 군무원 79명, 79명이 채용이 되는데 그중에 47명이 사이버 심리전단에 배치가 돼요. 네. 그러니까 60% 이상이 사이버 심리전 요원으로 선발되고 배치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 7, 8월이 2012년 7, 8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국방개혁 307을 주도했다 이런 주장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개 비서관이 이런 중요한 개혁안을 주도할 수 있습니까?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김태효 비서관 혼자서 이 일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네. 당시에 국방부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국방개혁추진위원회와 네. 또 국방부 내부의 그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국방개혁 방안을 수립했습니다만 그렇게 수립 과정에서도 김태효 비서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네. 또 그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계획에 반대하는 장군들은 다 옷을 벗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다녔을 정도로 김태효 비서관이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김태효 비서관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뢰가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예, 같은 자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켰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정권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예. 그 당시 국방장관이 지금의 김관진 장관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에 네. 새롭게 부임해가지고 그런 국방 개혁을 주도하고 네. 또 사이버전을 강화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김태효 비서관, 또 군에서는 김관진 장관. 예.
그리고 또 한 명 거론되는 사람이 지금은 청와대 국방비서관인 당시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예. 연재욱 씨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연재욱 장군은 2011년 11월 달에 네. 준장 진급과 함께 사이버사령관으로 보임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그러니까 2012년 11월까지 네. 사령관으로 재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증편과 또 그 요원을 활용한 대대적인 어떤 정치 심리전 활동 네. 이런 것을 벌인 장본인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국방개혁 307 이것은 2011년 3월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예. 예, 그 이전에 1년 전에 2010년 4월에 그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개정된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여러 조직들이 정부 부처 내에 이렇게 산재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그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역할이 있었고, 네. 또 국방부에도 그런 게 일부 있었고, 또 과거 정보통신부였던 그런 기능을 하는 정부 조직에서도 그런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대응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 보니 뭔가 통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네. 이거를 종합 조정해서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다 예. 해서 바로 아까 그 지침이 만들어졌던 것이 규정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누가 컨트롤하는 겁니까? 그것을 국정원과 청와대가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이제 규정과 지침들이 나왔을 때에는 주로 네트워크 상에서 기술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장비를 파괴하거나 소프트웨어를 파괴하는 방식의 말 그대로 사이버전 예. 또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만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이버 심리전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된 것입니다. 네. 그것이 국정원에서는 지금 나타나는 국정원 내에 심리전단 요원들이 이렇게 정치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것으로 나타난 거고, 군의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지금 얘기가 되는 것처럼 사이버 심리전단을 중심으로 정치 개입 활동과 선거 개입 활동을 벌였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 4월에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국정원이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네. 심리전을 포함한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조직적인 뭐라고 할까요? 토대를 만들었고요. 예, 체계를 정비한 거죠. 네, 그 다음에 2011년 3월에는 아예 군 내부에 사이버 심리전을 강화할 수 있는 전력을 증원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체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은 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정원이 사이버 사령부 그중에서도 특히 사이버 심리전단을 완전히 지휘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드러내니까 네. 당시에 초대 사이버 사령관은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국방부 내에 있는 군사 조직인데 네. 이 군사 조직을 왜 국가정보원이 컨트롤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행정 조직 체계에도 맞지 않고 또 자칫 그렇게 될 경우에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네. 거기에 반대한다라고 해가지고 초대 사령관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러자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예. 일지를 한번 제가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2010년 1월에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이 됐고요. 예. 그리고 2010년 4월에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이 개정돼서 국정원이 총괄하는 체계가 만들어지고요. 네. 그리고 2011년 3월에 국방개혁 307이 마련이 돼서 심리전 사이버 전력 양성 방안, 강화 방안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런데 이후에 통제가 제대로 안 됐는지 2011년 11월에 초대 사령관이 연재욱 사령관으로 교체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 전단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군무원 등의 집중 채용이 이루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예, 예. 네.
자, 이 국방개혁 307 최종 승인자가 뭐 당연히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었는데요. 네. 예, 이명박 대통령도 그 이후의 상황들, 사이버 사령부가 강화되는 이런 상황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물론입니다. 군의 증편이 이루어지고 네.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 사이버 사령부가 그렇게 활동을 정형화시키고 강화시켰는데 그에 따른 사이버상의 동향과 또 그 동향에 맞서서 사이버 사령부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대응 활동을 벌였는지 하는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요약한 보고서가 네.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도 보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보고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랬으니 대통령도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 상황을 다 보고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네. 그 매일매일 이루어졌다는 이른바 블랙북 형태의 보고가 국방부 장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도 그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네. 장관은 그냥 일반적인 사이버상의 동향을 보고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군 조직에서의 활동과 상황이 요약되어서 보고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사이버상의 동향만 보고가 되고 그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나 활동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고가 안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 문제의 블랙북을 공개하면 그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블랙북에 담긴 보고서들은 다 보관이 되는 서류인가요? 물론이죠. 예. 네. 그러면 국방부에서 이런 의혹, 오해를 벗기 위해서라면 보고서를 공개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군사 기밀이라고 해서 공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만 적어도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확보를 해서 본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네, 보고서를 보고 받은 쪽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보고한 쪽도 보관을 할 텐데. 네. 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 사령부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예. 압수수색이 압수됐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네. 검찰이 국가정보원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때에도 네. 국정원장의 비협조, 남재준 원장의 비협조로 국정원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부의 지휘나 지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됐는지를 네. 잘 모르겠고 또 이번에 어제 밝혀진 일입니다만 120만 건 이상의 트윗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네. 원글 트윗된 원글은 약 2만 5천 건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자동 트윗 프로그램인 봇 프로그램이나 트윗덱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확대 리트윗됐다고 하는 것인데 네. 그 봇 프로그램과 트윗 프로그램을 국정원이 실제로 확보해서 운용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국정원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 사령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부의 지휘, 지시 이런 것들이 압수수색 됐는지 또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사령부도 그런 봇 프로그램이나 트윗덱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들을 다 압수를 했는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사이버사도 그 트윗봇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2010년도에 사이버 사령부의 그 요원이 국방부 장관 표창을 2011년도에 받는데 네. 그것이 2010년도 활동 성과를 평가받으면서 받아요. 네. 그의 공적조세에 보면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이 2010년도의 계획으로 네. 2천만 건의 심리전 활동을 벌이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네. 2,300만 건의 성과를 이룩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사이버 사령부 당시의 심리전단 요원이 모르긴 해도 50여 명 안팎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들이 2천만 건을 계획하고 또 2,300만 건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면
아까 그런 봇 프로그램이라든지 트윗덱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이러한 활동을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단을 지휘부에 맡겼다라는 보도가 나왔던데요. 네네. 이 보도가 사실인가요? 그것 역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네. 저는 그간의 국방부의 어떤 그 조직 편제나 지휘 상황이나 그간의 활동 양태로 보면 있을 수 있는 얘기 얼마든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방부 조사본부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예. 어떻게 보면 당연히 어떤 최종 책임을 지는 네.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발표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직할 부대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네. 당연히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지휘를 받고 통제를 받는 조직이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를 정치 개입, 선거 개입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어디까지를 범죄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부의 지침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거명해서 비방하거나 찬양했다면 명백하게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데 이의가 없을 텐데 네. 정치적 쟁점이 되었던 정치 이슈,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냈다고 하면 그것이 정치 개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당한 이른바 북한군 심리전 부대에 대응한 활동으로 볼 것이냐 하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그네들은 보기 때문에 예. 그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어제 보도가 크게 됐던 국정원에 관한 검찰 수사 내용부터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20만 건이 넘는 트윗글을 추가로 더 밝혀내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지난달 말에 추가했던 5만 6천 건 가운데 예. 한 2만 6, 7천 건 정도를 철회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외부 조력자로 보이는 박사모 회원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수치는 늘었지만 이 범죄의 범위는 줄이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요? 검찰 수사팀의 해명은 네. 그 민간인 외부 조력자들과의 관계를 다 입증하자면 재판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국정원의 그 정치 개입 또 대선 개입으로 한정되어 있는 재판이어서 네. 그거를 뺐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가 되었던 국정원 여직원 네. 김하영도 민간인 외부 조력자를 썼다는 거잖아요. 네, 이모 씨. 그러니까 네. 예, 국정원에 그리고 또 국정원이 그에게 이른바 활동비를 주고요. 지급했고요. 그래서 국정원의 외부 조력자라고 하는 것들을 다 확인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서 일단 뺐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수사팀의 해명입니다. 네. 글쎄요, 이번 공소장 추가 과정에서도 또 외압이 있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네. 또 실제로 수사팀이 전원이 사표를 내겠다라고 하고 나서야 예. 거의 마감 시한 맞춰서 공소장 변경 신청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외압이 있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럼 120만 건은 넣고 예. 2만 7천 건 외부 조력자 건은 빼자 이런 내부 조율이 이루어진 건 아닐까요? 예, 그럴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일선 수사 검사들이 네. 큰 의지를 갖고 용기를 갖고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것인 만큼 네. 저는 일단 수사 검사들의 그런 의기를 믿고 싶고요. 네. 또 어차피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추가로 그 공범들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서 네. 아직은 수사팀의 수사 의지나 이런 걸 믿고 싶습니다. 이 나중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예. 외부 조력자 부분이 결국 국정원만의 대선 개입이 아니라 이것이 외부 조력자 나아가서 새누리당 캠프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일 수 있다. 예. 근데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외압을 행사하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예. 그럼 이거 단순히 그냥 수사검사들의 의기를 지켜본다 이런 정도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 수사검사들의 의기를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면 예. 특검 요구도 좀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부분은 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구태여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공소 유지를 현재의 특별수사팀에서 계속해가면 된다. 네. 그리고 이 특별수사팀이 그렇게 자기 이 확신을 갖고 벌이는 수사에 대해서는 그 수사권을 보장해라. 네. 외압을 넣지 말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네. 그 수사팀이 수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외부 조력자 문제도 특검 범위에 들어가야 되겠군요. 물론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월북하라고 소리쳤던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예. 네, 사과했다는데 수용하셨어요? 예, 참, 있을 수 없는 발언인데, 본인이, 지역구로 가는 과정에서 차를 돌려가지고 와서, 네. 정말 동료 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네.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면전에서 그렇게 사과를 하는데 그것을 안 받을 도리가 없어서, 네. 수용은 했습니다만, 네.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정말 온당한 태도인지 네. 회의스럽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그 박대출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사과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일단락 됐다고 봐야죠. 개인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예. 그런데 어제 또 비슷한 일 있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이번에는 예. 그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에게 예. 그게 김일성주의야 이렇게 소리를 쳤다던데. 예. 김재현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김재현 의원이 우리는 민중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민중이 잘 사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문제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할 때 그게 김일성주의야 이렇게 막 외쳤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 참 뭐라고 할까요? 헌법 정신도 모르고 기본도 안 돼 있는 그래서 무조건 모든 것에다가 사회주의 딱지를 붙이고 정북이란 딱지를 붙이고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저들의 사고 방식이 참 불쌍합니다. 어제 저는 그걸 보면서는 저 사람들 진짜 이 정신병자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참 서글펐습니다. 예. 민주당도 노동자, 농민 또 서민들 이렇게 땀 흘려서 일하는 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이렇게 김일성주의 이런 게 본회의장에서까지 나오는 메카시즘 이것도 막아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내년부터 우리 집 주소가 동네명에서 도로명으로 체계가 바뀝니다. 국민TV가 있는 곳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이지만 앞으로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가 된다고 합니다. 새 주소를 사용하면 치킨이나 짜장면 시켜 먹기도 어려워지고요. 택배 업무에도 차질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강행을 하겠다고 하죠.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단국대 사회과학대학 조명래 교수님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이 꼭 40일 남았더군요. 네. 40일 후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예로 들었던 지금 국민TV 주소를 보면요. 네. 현재 지금 서울 마포구 합정동 426-1 네. 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합정동이 이제 사라집니다. 동이 사라져서 길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월드컵로. 네. 그다음에 426-1이라는 것은 그 땅의 일종의 순서에 따라서 붙여진 이 이른바 지번입니다. 네. 요 지번이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제
건물의 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월드컵로 47 이렇게 해서 길에 따라서 배열된 건물의 순서를 반영하는 그런 주소가 이제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월드컵로 30이면 월드컵로에 있는 30번째 건물이다 이런 뜻이군요. 월드컵로 37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짝수 홀수가 다릅니다. 짝수의 경우는 왼쪽에 붙어 있는 건물이고요. 진행 방향을 본다면 네. 그 진행 방향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에서 동, 네. 그다음에 남에서 북.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 왼쪽을 이제 구분했을 때 홀수는 왼쪽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짝수가 그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숫자가 하나 증가하면 그 20m가 증가하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복잡하군요. 예, 아주 복잡하고 정부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려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여하튼 좋은 쪽으로 바꾸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무엇이 좋아진다고 하던가요? 우리나라의 그 지번 체계는 일제시대 때 이제 도입된 것인데요. 네. 이게 이제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땅의 개발이 이제 순서를 가지고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 순서 없이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이 개발에 따라서 이게 그 번지수가 이렇게 주어졌던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존의 지번 체계란 것이 이 순서가 이제 체계되지 못하고 또 그 수를 가지고 우리가 주소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 해서 대개 이 다른 나라에서는 도로에 따라서 이 건축물의 배치를 가지고 주소를 매기기 때문에 선진형 주소 체계를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 오래된 주소 체계, 지번 체계를 없애고 이렇게 도입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그 도로명 주소 체계가 얼마만큼 우리 주소를 활용하는 이 생활에 네. 편리성을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당히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 정교해서 네. 우리 일상적으로 주소를 찾을 때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개선해서 찾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는 너무 전문가들의 아주 그 고민을 마한 끝에 나온 것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복잡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좀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은 고려가 충분히 됐지만 네.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필요한가 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명 그 주소 체계를 보면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도로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대로, 그다음에 로, 그다음에 그 작은 길, 이제 길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 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이 40m 이상, 왕복 8차선 이상. 그다음에 그 로라는 것은 폭이 12m 이상, 왕복 2차선. 네. 이렇게 해서 번호를 대로로부터 그다음에 그냥 로, 그다음에 길 이런 식으로 번호를 찾아서 그 주소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행 방향에 따라서 짝수냐 홀수냐 이런 걸 다 우리가 예측하면서 개선하면서 주소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네. 그 번호가 바뀌는 간격도 20m를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로서 아주 긴 거리를 걸어서 확인해야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일상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골목으로 들어가면 무슨 로에 무슨 길까지 나오는 거군요, 주소가. 그렇죠. 예, 네. 근데 학동로 같으면 학동로가 시작하기 전에 보면 이제 영동대로 같습니다. 네. 영동대로, 학동로, 또 학동로에서 이제 4길 들어가면 4만길이 있으면 4만길. 이렇게 해서 번호를 다 붙여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거리에 있는 건물의 순서를 이제 주소로 이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주소가 아무리 복잡해도 내비게이션이나 또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웹 지도를 통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체계가 우리 생활에서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지번 주소는 우리가 주소를 찾거나 혹은 위치를 찾을 때 쓰기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이죠. 네. 부동산 거래라든가
행정 우편 우편물을 보낸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고, 우리가 실제 주소를 찾을 때는 그냥 장소의 어떤 그런 위치, 또 그리고 장소를 구성하는 주요한 이정표, 네. 표식물 이런 걸 가지고 되게 인식을 하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제 기기들이 쉽게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그 운영하고 있는 주소 체계는 사실 생활에서는 우리가 크게 쓰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도로명 주소라는 것이 이제 보다 그 아주 과학적이고 복잡한 방식으로 이렇게 도입됐다 보니까 저는 이게 도로명 주소 체계하고 네. 그것에 근거한 주소 찾기 방식하고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위치를 찾는 방식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소 따로 실제 찾는 방법 따로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엄청난 그 예산을 들여서 새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그만큼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도로명 주소가 되면 예전부터 우리가 써온 오래된 동네 이름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네, 앞에서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동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동명의 자리에 길의 이름이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주소에서는 이를테면 내가 어느 아파트 단지 살면 단지의 이름과 호수까지도 이렇게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네. 새 주소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다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공간적인 어떤 그 문화란 것은 되게 면적인 문화거든요. 네. 내가 어디서 산다, 어느 위치에서 산다, 어느 곳에서 산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도로명 주소를 이제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면에 근거해 살아왔던 공간 문화 혹은 그 역사 그런 것이 예컨대 도로명으로 이게 동명으로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랫동네, 윗동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런 것들이 요번 도로명 주소 체계에서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공간과 관련된 혹은 우리 어떤 그런 장소와 관련된 오랜 그 역사성이 새 제도에서는 이게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사라지는 그런 지금 역설이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문화적인 면, 사회적인 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공동체 문화가 바뀌는 어떤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 서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이 도로명 주소가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네. 이 서유럽은 오래전부터 이게 도로 중심의 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네. 저도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살아보면 실제 이 도로를 따라서 다 건물이 배치되고, 거실도 다 도로를 이제 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를 따라서 이제 이름이 지어지면, 그 이름이 지어진 거리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할 정도로 공동체 소속감을 느낍니다. 네. 그렇게 해서 파티도 하고, 서로 이웃의 어떤 나눔도 이렇게 실천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리 문화, 그런 거리 주소 문화가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 문화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집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집터가 만들어지면 대개 집터라는 것이 자연지세에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도로라는 것은 예컨 하천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서 되게 골목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도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소통을 하거나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공간의 어떤 그런 기능을 별로 못 가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로명 주소를 도입하더라도 서구와 같은 도로 중심의 공동체 문화가 쉽게 형성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관공서에 일을 보러 가서요. 네. 주소를 기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새로 바뀐 주소를 다 기억하고 가서 그 주소를 얘기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옛 주소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새 주소를 예전부터는 이제 다 사용해야 되고요. 네. 일정하게는 이제 벌과금도 주어지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옛 주소, 그러니까 기존 주소를 새 주소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들을 이렇게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 그런 주소를 요구할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주소를 얘기하면 그쪽에서 자동적으로 변환을 시켜주거나 네. 일종의 대행을 해주잖아요.
그런 네네.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겁니까? 관공서에서는? 그게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면 사용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두 가지 그 주소 체계를, 병행하게 된다면, 네. 지금 표준 제도로 도입하고자 하는 도로명 주소가, 이게 쉽게 이제 수용이 안 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병행 사용하는 건 이제 금지하겠죠. 지금까지도 병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행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도로명 주소로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따라서는 자기들의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변경시켜주는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서비스조차도 일정 시간을 지나면 아마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요. 그 병행을 안 하면은 혼란이 굉장히 가중될 것 같고, 또 네. 하면은 정책을 시행하는 또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참 고민스럽네요. 네, 네. 예. 이 동일하는 행정 단위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죠? 그거는 없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계속 남아있고, 행정적인 어떤 그런 관리라든가 자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주소와는 이제 다른 일종의 행정적인 목적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 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느 정도나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지금까지 한 4천억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이 도로 명판이라든가 건물 번호판 설치, 이런 사업, 그 시설 사업비에 한 3,400억 정도 이렇게 쓴 것으로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수록하는 각종 공부들, 장부들, 거기에 이제 주소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이제 정보화 사업이라고 하는 여기 한 254억. 네. 그 다음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거기 한 237억 정도 이렇게, 그동안 지출이 됐습니다. 근데 네. 그 효과는, 실제 이제 시민들이 새 주소를 얼만큼 일상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네.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준비 기간 동안, 이제 써온 것을 보게 된다면, 이 시민들의 이 새 주소 활용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네.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경험한 새 주소를 실제 써본 사람이 10%도 안 되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도 보면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60%가 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금 는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국민들의 상당수가 네. 새 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은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주소의 체계라든가 방식, 내용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전문가인데도, 네. 심지어 방송 나가 새 주소를 소개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은 이 방안이 정부 예정대로 실시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유보 내지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오랫동안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길게 보게 된다면 70년대부터라 볼 수도 있고요. 짧게 보게 된다면 2007년에 이제 법이 제정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예산도 많이 들어서 준비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옛날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새 주소 체계를 그대로 그냥 강제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른바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그 기간을 제가 한 세대 정도,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준비를 한 40년 했는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주소를 써야 할 필요성들이 생활에서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각각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다 학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 학습의 기간이 저는 한 30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어떤 머릿속에서 나온 이 주소 체계를 생활인의 관점에서 정교하게 다듬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거리 네. 구간도 좀 좁혀내고, 그 다음 이름도 훨씬 더 그 주민 친화적인 것으로 이제 바꿔내고, 네. 등등 이런 것들을 실제 거리별로, 구역별로 주민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이것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과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한 5년이라든가 10년마다 한 번씩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한 30년 이내에, 이것을 이제 안정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우리 일상 속에 자리 잡지. 안 그러면 제도 따로 그다음에 우리 주소를 이용하는 생활 따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초 그러니까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은 무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시행은 지금 해야 된다 봅니다. 지금 과거 주소 체계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하되 앞에서 네. 병행을 해야 된다는 병기를. 그래서 한 30년간은 네. 한 세대 동안 안정화를 이제 해가는 그 기간 동안은 저는 그 두 주소를 변경적으로 이제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최근에 전문가들은 아주 차제에 그 두 가지 주소를 동시에 쓰는 것을 제도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도로가 잘 정비된 그런 곳에서는 도로명 주소 체계를 쓰고, 그 다음에 오래된 어떤 그런 그 지역이라든가 골목길이 이렇게 잘 발달된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집원 주소를 그대로 쓰자라는 그런 주장도 지금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안정화 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이 제도의 어떤 그런 순화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보도에 보면 구락길 이런 것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름들이 이제 추상적이고 조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네. 근데 야동길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시민들의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눈높이에서 네. 이런 이제 용어가 정해지고 명칭이 정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단국대 조명래 교수와 함께 주소체계 변경 문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소리로 듣는 시사 만평, 새로운 시사 풍자 프로그램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를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에 관한 수사 때문에 이른바 검찰총장과 수사팀장 찍어내기에 홍역을 치른 검찰이 최초 기소 때보다 무려 17,000배나 많은 양의 국정원 대선 개입 활동 증거, 모두 124만 건에 이르는 트윗글과 댓글을 찾아냈습니다. 검찰 수사팀 전원이 사표를 내겠다는 각오로 발표를 관철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여권의 심기는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공갈통에 집어넣을 소재는 야당을 향해 검찰 수사 결과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하며 대선에 불복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수십 명의 국정원 요원도 모자라서 봇 프로그램까지 돌려 총선과 대선 전국을 어지럽힌 글이 확인된 것만도 120만 건이 넘는 상황에서 이를 부정선거 증거로 보는 것이 정략적인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략적인지 삼척동자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공갈통에 이 발언을 넣고 음절 순서들을 바꿔봤습니다. 어떤 문장이 만들어졌을까요?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가령 대선 어용단에 대민 선거를 당부하는 것 하며 정적을 정복하라는 것. 성은 박. 불통 부인의 사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가령 대선 어용단의 대민 선거를 당부하는 것, 그리고 정적을 정복하라는 것. 이는 불통 부인의 사주로밖에는 볼 수 없다는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주를 한 불통 부인은 성이 박이라고 하는군요. 원문과 에너그램 문장 어느 쪽에 공감이 가십니까? 한 번 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하며 대선에 불복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가령 대선 어용단에 대민 선거를 당부하는 것 하며 정적을 정복하라는 것. 성은 박, 불통 부인의 사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위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사제단 전주교구에서 먼저 하야 촉구 입장을 결정했고 다른 교구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정의구현 사제단 총회 입장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미사 첫 번째 미사를 열기로 한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의 송연홍 신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그동안 그 대통령 사퇴 촉구가 집회에서 산발적으로 구호로서 나오긴 했어도 사퇴 촉구를 촛불 집회 주최 단체에서조차 공식적으로 내건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부담이 컸을 텐데 결정 과정에서 이견은 없었는지요?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올 것이 왔구나, 할 말을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다들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 결정이 11일에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제 알려진 거죠? 11일에 결정하는 것도 네. 좀 이렇게 좀 촉박하기는 했지만요. 일부러라도 좀 이제 신부님들이 좀 많이 모이고 신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네. 우리끼리 좀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리는 거는 시간이 좀 급하지만 그래도 좀 지켜보고 있다가 네.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만일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이 사퇴한다는 얘기를 하면 그때는 안 해도 되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첫 미사가 열리는 거죠? 예. 네, 어디서 열립니까? 군산의 수성동 성당이요. 송 신부님이 계신 곳이군요. 예. 네. 다른 곳에서도 미사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은 여기 군산에서 시작을 하고요. 네. 이제 전국적으로 해주면 더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 전라북도 지역 안에서 익산도 있고 정읍도 있고 남원도 있고 해서 그래도 조금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네. 마음들 이렇게 모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돌아가면서 미사는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전주교구에 해당되는 지역들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사퇴 촉구 이것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수습하라 이런 선언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물러가라 이런 운동일 수도 있을 텐데 어느 쪽입니까? 실질적으로 사퇴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미사 때
사퇴를 촉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사퇴를 표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게 아니고 기회는 어느 정도 줘야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사퇴인데 네. 그 전에 그 우선 좀 알아보자 진상을. 네. 그러니까 진상은 지금 뭐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나고 뉴스에서 다 나오는 거지만 그걸 진짜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라. 그래서 사과를 하고 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사퇴를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당신이 사퇴를 하든가 말든가 이야기는 우리가 결정을 하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결정적으로는 내가 책임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냥 놓아두어 버리는 것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우리가 결정한다 해서 우리는 국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주장은 이미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사과하고 사퇴 의사를 밝히면 국민이 반성했으니 됐다, 국정을 담당하라, 아니면 정말 사퇴하라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전주교구, 그러니까 전북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까지 다른 교구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마 동조를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퇴라는 말 자체가 네. 다른 신부님들에게도 부담이 좀 가는 부분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의사들은 다 회개라는 말을 써서 네. 대통령 회개를 촉구하고 했는데 회개 차원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뜻에 또 이 미사에 동조하는 신부님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동조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희망이지만요. 우리 전주교구 신부님들의 희망이지만 이후에 있는 모든 미사에서 이 말을 사용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진짜 회개를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들을 보여주게 이렇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요. 압박한다는 그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꼭 몇 명이나 아니면 또 얼마만큼이나 될지는 저도 솔직히 네. 다시를 못하고요.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사제님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210명 정도 되고요. 네. 그분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네. 다른 교구도 동조하신다고 했는데 네. 정의구현 사제단 전국 총회가 내년 1월에 열린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네. 그럼 거기에서 안건으로 글쎄 그 사제단에서도 안건이라는 표현을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안건으로 대통령 사퇴 촉구 입장권이 올라오는 겁니까? 12월에 이제 총회 준비 모임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대한문 앞에서 쌍차 문제를 가지고 미사를 했었고 이제 18일 날 마지막 미사를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네.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그때 당연히 이 대선 불법 선거 문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1월 중에는 총회 기간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아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없고요. 네. 12월 달 총회 준비하는 모임에서 아마도 나올 겁니다. 예. 12월 준비 모임에서 얘기가 나오고 1월 총회에서 안건이 상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네. 주교회의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논의가 진행 중인가요? 글쎄, 주교회의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의구현 사제단은 주교회의에 속해 있는 솔직히 우리는 단체도 아니지만 네. 그냥 모임이지만 주교회의와는 거리도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주교님들을 우리가 싫어하는 거 아니고 네.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아무래도 행동하는 모습이나
또 말을 이렇게 아까 표현하는 모습들이 네. 조금은 교회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교회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네. 좀 주교님들도 솔직히 우리를 싫어하기는 싫어하시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주교회의가 입장과 다르다고 네, 반박 성명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 네. 사제단을 싫어한다는 그런 것에 대한 반박.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너무 좀 이렇게 좀 입장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표현 방식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급진적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이미 모임이고요. 천주교 사제들의 모임이고, 주교회의는 공식 기구죠. 그리고 또 주교회의 내에 있는 정의평화위원회, 이것도 공식 기구 아닙니까? 그게 공식 기구죠. 네, 정의평화위원회 이용문 주교님께서 최근에 담화문을 발표하셨던데요. 여기서도 이런 불법 선거 개입 문제, 국가기관의 이런 불법 권력 남용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던데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시각은 주교회의 쪽이나 사제단 쪽이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네, 다만 대통령 사퇴 촉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이견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주교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가 힘드시겠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또 교회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러면 교회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무래도 많은 부담이 가시니까. 그리고 또 주교님께서 하신 담화문에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함께 하고요. 그리고 주교회 정평위원회에서 하는 미사나 모든 행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전면에 나설 수는 없지만 뒤에서 이렇게 다 함께 해주고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강정 해군 기지 문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쌍용차 해고자 문제, 또 밀양 송전탑 이런 등등의 사회 그늘질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진전이 없다. 이런 판단이 대통령 사퇴 촉구까지 이르게 한 계기가 됐는지요? 그것도 한 근거입니까? 그것도 한 근거입니다. 워낙 꼭 박근혜 대통령만 이렇게 지적해서가 아니고 어느 정부였던 어느 대통령이었던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대통령은 없고요. 오늘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대통령을 비판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판 아니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들로부터 어떤 취해복권 지역이 절대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그다음에 정책에 또 좀 반영을 하고 국민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꼭 우리 신부들이 정치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정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구조적으로 계속 없는 사람들만 가난한 사람들만 희생해라. 니네만 희생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계속 모든 정권에서 그래왔고 지금 이 정권은 아무 말도 솔직히 안 하잖아요. 쌍용차 문제나 강정 그다음에 밀양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곳에서 이런 모습들이 참 그냥 신부라는 걸 떠나서 그냥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양심이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죠, 그거를.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길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의 송연홍 신부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퀴즈. 천안함 사건 정보 발표 때 소설에 비유했던 이회수 작가가 해군에서 강연을 하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비난을 했죠. 그리고 이 진짜 사나이 MBC 방송편에 포함이 될 계획이었으나 이런 비판 여론이 일면서 이회수 씨 촬영부는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병역이 무엇냐? 이것이 이제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4번 면제였습니다. 뉴스바 오늘 순서는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